이번 시간에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조문 760조입니다. 760조를 먼저 한번 읽어보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 2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한 것 같다. 그 다음에 3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자, 양가로 1번의 의를 보세요. 자, 공동불법행위의 개념 및 취지를 먼저 보시면, 자, 공동불법행위란 다수인이 관여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중에서 그 다수인의 행위가 공동의 불법행위인 경우, 두 번째, 공동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누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귀속시켜야 하는지 불명한 경우, 그 다음에 교사나 방조를 통해서 관여한 경우,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이 공동불법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불법행위 제도를 만든 까닭은 다수인이 손해에 가담을 한 경우에, 손해 발생에 가담한 경우에 다수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혹은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수인이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760조 2항의 취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다수인이 관여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다양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각자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보죠. 자,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를 760조 1항, 이거를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은 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때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요건을 갖추려면은 동그라미 1번에 각 행위자들의 각 행위에 관한 요건이 일반적 불법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행위는 독립해서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지 협의의 공동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각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은 그 각인의 행위가 공동의 불법 행위여야 됩니다. 여기서 공동의 불법 행위. 그럼 이제 어떤 행위를 공동의 불법 행위로 보고 어떤 행위를 공동의 불법 행위가 아닌 행위로 볼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양가로 기억에 이제 문제점을 보세요. 어떠한 경우를 공동의 불법 행위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공동의 불법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 다수인이 관여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760조 제2항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760조 제2항은 인과관계가 불명한 경우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760조 제2항의 적용 범위 확대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760조 2항에 의해서 처리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규정인 750조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750조에 따라서 손배 책임을 각 가해 행위자들에게 지우게 되면은 피해자가 자기 손해하고 가해자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760조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760조 취지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불법행위라는 개념을 좀 넓게 새기는 것이 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통설과 판례는 객관적 공동설에 따라서 공동의 행위라는 것을 파악을 하는데, 자, 이 객관적 공동설은요, 행위자들의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불필요하고, 즉 행위자들 사이의 관련성은 불필요하고,
각 행위들이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성이 있으면 그러면 공동의 불법 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의 공동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 객관적 공동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행위의 공동성. 요게 있으면은 공동의 불법 행위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행위의 공동성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보아서 행위자 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자의 행위가 공동으로 행해져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 침해 및 손해 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의 불법 행위가 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공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각인들의 행위가 동일한 손해의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공동의 불법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자, 양가로 리을해 보세요. 공동의 불법 행위 인지가 문제되는 사례들을 보면, 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악화된 증상은 오로지 의사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손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최초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하고 의사의 가해 행위가 합쳐져 가지고 악화되는 손해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교통사고하고 의료사고는 공동의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자신의 명의, 자신 명의의 예금 거래를 위해서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했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사기 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 인출에 이용이 되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사기범은 은행에 대하여 공동 불법 행위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D급 판례를 보면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됨으로써 환자에게 건강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혈액 관리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과실 및 위법 행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 및 위법 행위는 서로 손해 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한 손해의 공통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공동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액 관리에 관한 이 위법 행위는 신체 상해 자체에 관한 과외 행위가 되는데 반해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들의 위법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가해 행위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손해의 공동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불법 행위라고 할 수가 없죠. 동일한 손해의 공동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가해자 불명의 복수 행위의 성립 요건 760조 제2항입니다. 자, 760조 제2항이 적용이 되려면은 인과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불법 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수인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양가로 기억에 수인의 가해 행위가 존재해야 됩니다. 민법 76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복수의 행위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복수의 행위가 없다면은 760조 제2항도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복수의 행위는 양가로 니은에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수인의 행위가 일반 불법 행위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인과관계는 증명이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았을 것. 그러니 과연 누구의 위법 행위로 인해서 생긴 손해인지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손해의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위법 행위자들이 760조 2항에 따라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양가로 기억의 면책 감책의 가능성입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 보시면은 각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와 그 다음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혹은 일부에 관해서만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을 해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니은의 인과관계의 추정인데 각 행위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가해 행위자들이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D급 판례를 보세요. 차량 등의 3중 충돌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중 어느 충돌 사고로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때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민법 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해자 불명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해당해서 위 충돌 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행위와 위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법률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중 1인이 위 법조항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와 위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한 공동 불법행위입니다. 자, 교사자나 방조자는 비록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 행위자와 연대해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760조 3항에서 말하는 방조의 개념을 조금 알아두세요.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방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귀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귀 의무 있는 자가 부자귀로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방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가 되려면은 이 방조자에게는 이 손해 발생을 방지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양가로 5번에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효과를 봅시다. 자, 760조 1, 2, 3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은 각 가해 행위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는데 이때 연대 책임의 법적인 성질은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각 공동 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될 독립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에 760조 2항이 적용이 되는 경우라면은 각 공동 불법행위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감책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60조 제1항이 적용이 되는 때에는 각 공동 불법행위자들은 비록 자신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책임의 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의의 공동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의 면책이나 가해자의 면책이나 감책 주장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니은에 공동 불법행위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 효력입니다. 이게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들은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그 이외의 사유들은 상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변제, 대물 변제, 변제 공탁 상계 이런 것들은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채권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나 이행 청구 등은 이제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2인 이상의 공동 불법 행위로 호의 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서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수액을 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호의동승에 의한 감액 비율을 참작할 때 호의동승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 책임액만 이렇게 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 수액을 정할 때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을 주의를 하시기 바라요. 이게 전체적 평가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자, 통상 손해를 한도로 하죠. 특별 손해는 예경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배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 예경 가능성은 공동 불법행위자 각자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배상 범위 관련해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특별 손해에 관하여 공동 불법행위자 1인의 예경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공동 불법행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경 가능성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들이 특별 손해에 관해서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의 과실상계입니다. 자,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서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가 공동 불법행위자 수인 중 어느 1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과실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고려할 때는 전체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이 얼마가 있느냐 이를 고려해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디귿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주장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러한 사유가 없는 공동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리을에 공동 불법행위자 각자에게 별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 비율이나 손해배상액도 서로 다르게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재판하는 법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공동 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구상관계입니다. 자, 공동 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이고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전부를 급부함에 따라서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들이 면책이 되었을 때 출제를 한 부진정 연대채무자는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들에 대해서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출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공동 불법행위자들의 내부적 부담 부분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죠. 양가로 기억에 각 공동 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담 부분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피해자마다 부담 부분을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부담 부분 산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자, 공동 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부담 부분을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해서 그 발생 및 확대에 대하여 각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주의무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 비율에 따라 가지고 부담 부분을 산정하는데 이것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진정 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 관계가 있다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도 당연히 참작을 해서 부담 부분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양가로 니은의 이제 구상권의 요건인데 내부적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출제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공동 불법행위자들의 공동의 면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이미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출제를 한 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 양가로 디귿에 수인이 부담하는 구상 의무의 법적인 성질인데 원칙적으로는 분할 채무로 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 구상 채무가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는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수인이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체적인 책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되는 경우, 이 일체 관계에 있는 자들의 구상 의무는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고요. 두 번째는 구상권자에게 손해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상 의무도 부진정 연대 채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동 불법행위 이 파트를 봤는데, 여러분 이제 공동 불법행위는 우리 채권 총론에서 공부했었던 부진정 연대 채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고려해서 공동 불법행위의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 불법행위 강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